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서 동아시아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데, 오늘 10, 11, 12, 13? 3박 4일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의 총서기인 톨람 서기장이 한국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이 국빈 방문은 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가 베트남에 가서 아마도 이제 특사 방문을 했을 때 총서기장과 그다음에 주석 등이 이제 그 방문을 좀 환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어, 총비서 송남을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국빈 방문을 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서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베트남이 동아시아에서의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보는 베트남과 베트남이 보는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관계. 물론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예요. 인도차이나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그 섬나라 기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한 축으로서 이제 베트남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이 크고 그 성장의 가능성은 곧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까 베트남의 성장세는 확실히 뚜렷하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의 그 베트남은 어떤가? 베트남이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관계는 어떤가?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기준으로 보면 좀 약간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한국이 보는 베트남과 베트남이 보는 한국 또는 베트남이 보는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동아시아는 가장 가까운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필리핀도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바로 옆 나라니까 섬 쪽으로 치면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관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만도 포함할 수 있겠죠. 엄연히 대만도 국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한국.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북한과도 연관이 있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권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 하다. 그 중에서 이제 베트남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는 당연히 중국, 한국, 일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류 관계가 가장 크니까. 교류 관계가 가장 큰 나라는 역시 중국일 테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국경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살짝 비교 우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이제 그 해외 노동력이 필요한데, 베트남의 노동력이 이제 그 한국과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10만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의 음, 중국, 한국, 일본은 아주 큰 네트워크 국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은 동남아에도 걸쳐 있는 나라고 동아시아에도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동북아시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트남은 분명히 동남 쪽이니까 포함이 안 되지만 동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요국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베트남은 사실 동아시아권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라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밀접하게 언어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원래 베트남 대월이라는
그 베트남의 역사적 기반을 한 데가 하노이가 이제 중추가 됐는데 이 하노이만 보면 사실은 동북아의 하나의 그 축에 속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뭐 악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의 1000년 가까이 중국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와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속 관계에 있었던 부분은 분명하니까 한국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보다 더 하다 중국과하고의 관계에서는 베트남은 더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그거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베트남의 성향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만큼 베트남의 문자, 뭐, 체계, 뭐, 같은 사회주의 국가여도 그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좀 독자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 사회주의 국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부터는 비슷한 각 국가별로 비슷한 게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끼리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비교해 보면 같은 게 별로 없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베트남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연 뭘까? 이런 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선은 베트남은 그 한국에는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도 베트남에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도 사실 베트남의 그 사회가 음, 사회주의라는 측면은 하나의 정치적인 측면이고, 그 안에서 물론 모든 것이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이루어지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적인 것까지 다 그 차단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다 뭐 어느 정도는 조화 있게 간다고 볼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그 교류 관점은 일단은 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그 경제 안에 이제 사실은, 아, 산업적인 거, 무역, 이렇게 그 자본,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노동력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동력도 있고, 문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많이 살고, 베트남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많이 살고, 이런 거는 문화적인 측면이 또 강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되니까. 왜냐하면 교류나 교육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벽을 좀 허무는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비교를 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소 이제 조금 비슷한 점은 어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단어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뭐 중국 한자 영향이긴 하지만 그때는 원래 그 정의할 수 있는 문자로서 또는 학문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학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역사를 그 동아시아 국가가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까지, 대만까지도 포함한 그 쉽게 말하면 어, 그 문자의 단어에 기반한 그 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의외로 크고 많고 넓다라는 거. 그럼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어떤가라고 보면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 베트남을 잘 이해하고 있나라는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더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에 이제 그 해양 스포츠 때문에 이제 가서 푸꾸옥에서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베트남 여행도 하고 했는데 2023년 네 이제 2차 여행을 했던 부분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2차 여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기차여행 중에 갔던 도시가 아, 하노이에서 출발해서 빈, 그다음에 후에, 다낭, 꽝아이, 나짱, 그다음에 호치민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닌 도시는 일단은 빈하고 꽝아이 두 도시인데 그 관광지가 아닌 도시에서 갔을 때의 느낌과 관광지인 뭐 도시 또는 역사 문화인 도시, 역사 문화 유적지인 뭐 예를 들어서 후에 다낭, 나창 같은 도시하고 그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에 다낭, 나짱에 있을 때는 장기간 체류하기 좋았다. 조금 오래 있어도 될 정도의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으로서나 아니면 볼거리나 뭔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빈이나 꽝아이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하고 더 있을까 하는 고민의 대상은 좀 못했다. 물론 내가 어, 계획이 조금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빈이나 꽝아이에 갔을 때 이제 그럼 바닷가 마을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그 빈이나 꽝아이에서의 바다는 마치 내가 태안을 방문하고 태안에서 어, 바다에 가야지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서산 정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거리상으로. 근데 교통편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도시에서 바다로 가는 게 쉽지가 않다.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에 각 성이 있고, 성에 또 도시가 있고, 도시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변 도시 형태로 발달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거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강이 있는데 그 강과 바다가 들어오는 유입된 지역에서 해수가 들어오는 부분까지에서 도시가 발달돼 있다. 아마 농업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강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바닷가 근처까지 가면 해수가 들어오면 해수를 이용해서는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베트남은 특이하게도 항구가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항구가 발달되어 있지 않냐면 항구를 아직까지는 크게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다 강으로 피신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다 보면 기차 속도가 50km밖에 안 돼요, 시속. 그 과정에서 본 베트남의 어떤 어, 경제적인 측면 아니면은 자연 환경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이 사실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옛날 한국이 발전할 때 진짜로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발전할 때 오리지널 서울 인구가 한 300만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뭐 500만은 다 지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사람들, 학생들 또는 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많아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지금 베트남의 대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으로 갈수록 너무 그 아직 발달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어, 베트남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베트남이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겠지만 발전한다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단계, 시간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경제적 규모는 어느 한순간에 일치월장할 수 있겠지만 그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그 사회 시스템 아니면은 그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빨리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실제 기차 여행을 해가면서 봤던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아마 어,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이 교류를 단순히 그냥 지금의 어떤 시점, 현재 시점에서의 경제, 문화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아, 뭐 과거도 그렇게 역사가 92년에 베트남과 수교를 하고 이렇게 수교 이후에 지금 90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33년 정도 됐는데 그럼 앞으로의 33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똑같이 시작부터 지금, 뭐 지금부터 뭐 끝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그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은 많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한국 동아시아권에서 만약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다 베트남이 물론 중국이 사회적으로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경제 문화적으로는 한국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류를 더 많이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특히 문화적인 측면이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기준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문화라는 거는 2세가 그 어차피 같은 문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한국 문화도 갖고 베트남 문화도 그런 어떤 공유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관광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 5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교류 관계처럼 인적 자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면 비슷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력이나 이런 것이 베트남에서만 아니라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나 뭐 미얀마나 뭐 다른 나라에서 좀 더 국제화돼야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교류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가는 거 레벨업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 인적 교류가 이제 더 다양화된다. 예를 들어서 어, 비즈니스를 더 확대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게 지금은 어, 노동력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주고 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이런 관계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뭐 하나의 어떤 그 그룹화돼 있는 그룹화되어 있는 어떤 그 체계로 어, 넘어간다라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언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게 보이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하나? 그거는 조금 적지만, 아,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그 인력 풀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사람, 이러면은 결국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같이 어떤 일을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초창기에 푸꾸옥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베트남 사람과 이제 서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사람과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 이제는 일하기가 더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더 폭이 넓어지고. 근데 거기에 내가 베트남어를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더 확대가 되니까. 비즈니스 기회가.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게, 아, 쉽지는 않지만 할 가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그 총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